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타는 금요일을 화끈하게 책임지는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오랏병에 걸린 국민들을 최전방에서 보호하는 국민경호실장, 국민삼촌 이쌍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매주 금요일 밤 쌍교 오빠와 외도하러 나옵니다. 팩트TV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보는 거죠. 첫 번째는 팩트TV 후원의 밤. 그거는 우리가 뭐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 그리고 당신 때문에, 유럽 순방 때문에 며칠 날 왔습니다. 며칠 날. 24일 날 돌아왔습니다. 국제공항 인천공항인데 가 기다리는데 교황을 안 모시고 오대. 교황을. 내 기다렸다니까. 교황님 모셔오는 줄 알고 내가 의전제차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네? 진짜. 교황님 만나봤어?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 만나봤어? 교황님 창문 앞까지 갔는데 네. 교황님이 바쁘셔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제가 망치 부인을 사진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망치 부인을 무시했다 이 말이야 뭐야 그러면? 무시한 건 아니고 말이 안 통해서 내가 본조르노 말고는 말이 통해야지. 그 교황 성화를 내가 한국에서 망치 부인이다. 내가 교황 성화를 데려왔다. 그 해머 우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망치 부인이지 고유명사니까. 나는 I'm 망치 부인 from Korea 이렇게 해서 내가 영어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본조르노 한 다음에 말이 안 되잖아. 이탈리아라. 영어는 잘하는데 그렇지. 프랑스어는 못 영어는 좀 되는데 내가 어디서 뽕을 치우지래 어디서. 그러면 이게 순방 가면서 처음으로 여행 갔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죠. 이게 가보니까 특히 또 보통은 좀 생계형들은 동남아부터 먼저 가주는 게 예의거든. 그래서 당신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유럽부터 먼저 탁 날란 거야. 그러니까 갔더니 다 동남아 돌고 일본 갔다가 뭐 홍콩 대만을 돌아서 다 유럽에 온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유럽에 온 거야. 처음부터 유럽이야. 그럼 어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지. 여기서 쫑겨야 돼. 인생 마지막 여행이라. 내가 가면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춥다고. 유럽은 실내 온도가 낮아서 춥다고 막 전기장판을 갖고 가라는 거야. 근데 전기장판 2개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이제 찜질팩. 하나는 이렇게 그 전날 내가 직접 샀어. 이렇게 그 찜팩인데 전신용 찜팩을 사가지고 트렁크 하나 가득 싣고 갔잖아. 공항에서 그거 안 됐지? 그러면은 다 통과돼요. 통과됐어요. 통과는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 방마다 설설 끓어. 심지어 내 문 열어놓고 잤어. 너무 더워가지고. 도대체 누구야 춥다 그런 거. 개망신 진짜 거기 온 멤버들이 전부 다 그 낄낄거리면서 해외여행 그 사람들이 여러 번 온 사람들이고 난 처음 오면서 막 트렁크 이따만한 거 2개에다가 배낭 2개 메고. 프랑스 그나마 에펠탑 올라가 봤어. 갔죠. 그 끝까지. 네.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고. 비싼데 그 중간 가는 거 끝까지는 안 갔어. 끝까지 가려면 또 줄을 오래 서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이렇게 올라 1차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쭉 찍고 돌아왔어요. 이게 외국 가보니까 유럽이 어떤 것 같아? 느낌이. 여행 가이드 못 가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적으로 딱 전달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유럽의 분위기는 우울했다. 예, 날씨는 다 맑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경제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사람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요. 영국이 제일 어두웠고 그리고 뭐 프랑스도 별로 밝지가 않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느낀 건 유럽에 가서 유럽인을 거의 못 봤어. 전부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인이야. 일본 사람도 좀 적고 그 한국인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관광지마다 다 한국인, 중국인이야. 많이 가지 어디. 그러니까 나 정말 놀랐어요. 특히 중국 사람들 많이. 근데 또 웃기는 게 유럽인들이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묘하게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한다는 거야. 중국인을 못 오게 해. 중국인이 지저분하고 시끄럽다. 아니지. 그 프랑스에 오는 중국인들은 부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백화점 이런 데는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갑부들을 상대하는데 일반 관광지에서는 중국인들을 별로 안 반기는 거야. 너무 시끄럽고 매너가 없다고. 그런 게 좀 있었고 또는 이제 그 독일 갔는데 인삼밭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고 어머 독일에 웬 인삼밭이 그랬더니
그냥 밭에 예. 그 태양광 장치를 예. 발전기를 쫙 깔아놔가지고요. 예. 그냥 우리 인삼밭처럼 예. 그냥 곳곳에 널렸어. 태양광 발전기하고 풍력 발전기가 그냥 길에 널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그 대한에너지로 그 풍력이랑 그 뭐 태양광으로 19%인가를 생산한다더니 예. 이러니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대체 에너지. 그렇죠. 맞다. 대체 에너지. 예. 예. 자, 하여튼 당신 때문에 당신은 유럽가가 놀고 나는 당신 때문에 나 안 놀았어 오빠. 나 예. 진짜 바빴어. 뭘 바빠 놀 그 너무 딸하고 바빴어. 놀았잖아. 진짜 딸하고. 개고생했다니까. 그거는 진짜 놀러 간 게 아니라 휴식을 특수훈련이야 특수훈련. 오빠 패키지 여행 안 가봤지? 난 가봤지. 나 진짜. 그 옵션 따라다니려면 귀찮아. 나 그렇게 힘든 줄 알아서 예. 안 갔어. 그럼 중간중간에 낑기는 그 상품을 안 사는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니까. 늘 아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면 옵션이 있잖아, 옵션. 네, 근데 뭐, 요즘에 예. 다 명품점을 가요. 예. 근데 내가 갖고 간 돈 다 털어도 명품 하나를 못 사. 그래서 명품점 예. 갈 때마다 딸이랑 나는 커피숍 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명품점 길거리 거기는 왜 무슨 1층에 예. 그냥 이렇게 옛날 건물 1층이 명품점이야. 예.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그늘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명품인데 무슨 내가 그 명품을 얘기를 사는 했잖아. 거래. 사람이 명품인데 명품을 말 명품이 뭐 필요 있어. 사람이 명품이면 사람이 되지. 명품인데 그 사는 사람들은 명품이 알기 그렇지. 때문에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근데 거고. 우리 딸이 거기서 밍크 파는 데를 갔는데 예. 엄마 밍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 밍크면 그렇지, 되지. 맞지. 엄마는 밍크보다 더 뚱뚱하잖아. 예. 망치 부인은 걸어다닌 명품이야. 고마워요, 예? 오빠. 예? 걸어다닌 명품이고. 자, 내가 깜빡했는데 공지사항 말씀 하나 드리고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교 망치에 불타는 토크쇼는 시청자 후원으로 제작되는 방송입니다. 현재 저번 주보다 46명이 늘었습니다. 1,083명. 1000명 늘었네요. 6,000명 예. 늘었어. 오케이. 그때 하기 전에는 960 900 몇 명. 명이었거든. 예, 예, 이제는 그 위로부터 1000명이 넘고. 그리고 지금 팩트TV 모든 방송은 유튜브로 구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방송 유튜브 구독하는 구독자 수는 어제보다 43명이 증가한 11,398명입니다. 유튜브. 오, 유튜브가 더 많이 보는구나. 왜냐하면 그 리얼타임으로 전부 다 한 군데 우리 집중을 했거든. 그래서 유튜브로 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많이 보면 이게 광고가 나온다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팩트TV 떨어지는 광고가 있다니까. 그렇구나. 우리 유튜브 뒤에 보면 광고 건너뛰기 있잖아. 예. 그러니까 팩트TV 시청자는 광고 건너뛰기를 누르면 안 돼. 그냥 좀 몇 초, 5초 정도는 참아줄 수 있어야지. 거기 시청자들이 후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많은 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니까, 느낌 아니까. 그죠? 자, 망치본의 유럽 순방은 그렇게 흘러갔고, 영화 지금 옷에 지금 한국에 이제 그러면 한 2주 만입니까? 2주 만에 오신 그렇죠. 거잖아. 네. 13일 만에 지금 돌아왔어요. 변호인 옷에 인기가 있는데 변호인 봤어요? 내가 보려고 24일 날 예. 예약하려고 했더니 밤에 9시 이후에 거밖에 없더라고요. 예. 근데 막 그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예.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거 보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일요일 3시 거 예약했어요. 예. 지금 보니까 340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아마 지금 이 시점으로 가면 1000만 정도가 볼 수 있을 예, 가능성이 봐야지. 높다. 예. 이걸로 기록을 깨야죠.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예. 저기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제 헌법 제2조 2항인데 제가 보니까 저는 2번 봤습니다. 대구에서 한 번 보고 서울에서 한 번 봤는데 유독 이제 이 영화가 두 부류가 있어. 젊은 층들하고 뭐 다 있던데 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막 뒤에서 막 특히 아줌마들은 대충 나 다 안 알아. 예. 근데 이제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더라니까. 그러면 젊은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변호인을 보면은 좋은 이 영화겠다. 그리고 영화상으로 뭐 송우숙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을 뭐 이 정기 영화도 아니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송물 변호사에서 진짜 인권 변호사로 이렇게 지나는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거든.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면 참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던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노무현의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뭐였을까? 노무현의 시대 정신이 과연 뭐였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저는 그런 걸 뭐 영화를 안 봤으니까 이런 대사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고문 당하는 걸 이렇게 보고 막 강분을 하거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에 이런 게 형사소송법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봤을 때 전체 흐르는 게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식. 법대로 하자는 거지. 법대로 안 되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닌 거 지금. 영화 안 본 사람하고 영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죠. 그래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걸 좀 노무현의 시대 정신은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상식이다, 상식. 우리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책자 남은 나라 뭐 그 하버드대 그 읽을 필요 없어. 이 영화 한 편 보고 난 뒤에 정의가 뭐냐?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상식만 돼도 이 나라가 진짜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상식도 안 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예. 때 가장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예. 만들고 싶다. 그 얘기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서 나왔던 걸로 예. 알아요. 예. 사실 그때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 그까짓 게 뭐 지금이 그렇잖아. 예. 왜냐하면 사실 참여정부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상식적으로 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고 또 정말 합리적으로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다시 소망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정권을 보내면서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리고 이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뭐냐, 또 이 합리적인 민주사회는 뭐냐. 사실 우리나라는 뭐 합리적 민주사회라는 표현보다는 그 한국적 민주주의, 응? 박정희가 얘기한 네.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되게 익숙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왜 노무현은 꿈꿨는가, 그리고 왜 노무현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화돼서 대통령까지 하고 그 뒤에 위기를 겪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젊은 층들이 또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제일 그 끝장면에 여러분한테 뭐 그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끝장면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박종철 열사 집회 시위 사건 때문에 법정에 서요, 그죠? 근데 나는 그 법정에서는 이 한복이 나는 그 수위거든. 그러니까 나는 영화의 감독의 의도하고는 뭐 그것이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나중에 그 변호사가 수위를 노무현 송호숙 변호사가 법정에서 입었던 그 옷 색깔이 수위거든, 수위. 한복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때의 그 변호사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대의 표시인데, 근데 그 끝에 보면 송호숙 그 변호사 송광호 씨가 연기했는 내용이 한편으로는 연대의 기쁜 내용도 있지만은 한편은 그 표정이 제가 보니까 그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은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가 체감되는 민주주의의 그 서글픈 현실을 이렇게 통하게 나타난 느낌이 이렇게 쭉 오니까 이 나중에 되는 이 눈물이 뭐 전 눈물 조금씩 흘리던데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저걸 예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이렇게 서글픈 감정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 노무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스포를 하겠다고, 예. 그 영화의 변호인 예. 스포를 하겠다고. 예. 그래서 뭔데 했더니 주인공이 나중에 대통령 된다. 그게 예. 스포라고. 그보다 더한 스포 해줄까? 대통령 하다가 죽는다. 네, 근데 예. 아무래도 사실 진짜 우리 예.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삶과 죽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변호인 열풍에 대해서는 예. 1단계는 박근혜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독재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단계로 이제 예. 흥행 열풍이다 예. 싶은데, 또 하나는
좀 뭔가 좀 찜찜해. 네. 변호인을 왜 그 소위 조작일보들이 띄우고 있을까? 네. 뭔가 수상해. 그래서 내 느낌은 뭐냐면 오늘 내가 딱 정리한 거는 마음에 든 거는 정리된 내용은 이것들이 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유럽 가기 전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방점 찍어야 될 것은 이명박을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신이 먼저 이야기했어. 봉도사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어. 정봉주 그 봉도사가 최근에 촛불 집회 나와갖고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랬거든. MB 그 사무실에 갔는데 그 전에 망치 부인이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때 막 변호인을 홍보하는 애들 중에 낯선 아이디들이 있는 거야. 어투가 옛날부터 나직은. 그럼 얘네들은 뭐냐? 왜 그들은 변호인을 띄울까? 항상 이명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이 나타나서 노무현 대 박근혜 구도로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전선을 이명박 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명박과 민주시민으로 가야 되는 찰나를 박근혜 대 노무현 구도로 바꾸고 노무현이 NL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 국민 70%가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특검의 대상을 이명박으로 해야 된다는 논란이 벌어져야 될 때 변호인을 막 띄우는 거야. 일베가 나서서 띄우고 막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 내가 돌아오니까 이명박 특검하라는 얘기 쑥 들어갔어. 별로 그 얘기에 대한 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고 그냥 덮여버린 거야. 그래서 난 왜 그들은 변호인을 띄울까? 다시 노무현 대 박근혜 구도로. 그래서 노무현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의 달달한 추억을 되살린 뒤 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공격을 해가지고 위축시키고 내나 그렇게 박근혜와 노무현 구도로 가면 우리는 또 이명박이라는 이 주범을 놓치고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런 측면도 들고 저는 그 변호인이 한편으로 이게 현행 물론 변호인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계 영화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의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건데 재구성한 건데 근데 지금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흥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지금에 있는 분위기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물론 그 망치 부인이 이야기하는 측면도 맞는데 또 한편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소위 조작일보와 박근혜 측은 조작일보가 조선일보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날마다 소설일보. 조 작가님과 그 소설일보. 조 작가님의 소설일보가 밀어내는 이유는 그 누가 당신이 만든 거야? 조작일보? 조 작가의 소설일보. 날마다 일일 소설집이잖아요. 전편이. 조작일보. 근데 좌우지간 그들이 띄우는 이유는 막 영화 평까지 썼잖아. 걔네들이 원한 건 노무현 대 박근혜 구도로 가져가면서 이 전선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욕심일 거라고 보는데 그들의 의도와 달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비판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영화를 보고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보면 왜 최동욱을 딱 엎어가지고 뭔가 지네들은 타격을 주려고 했지만 역풍이 불고 민주노총 침탈해가지고 뭔가 공안 통치 가려다가 커피 믹스 사자성어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하면 계속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도는 노무현 대 박근혜 구도로 가면서 이렇게 좀 전선을 흐리고 싶은 거지만 국민들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아까 그 뭐 조선일보나 조작일보나 외국일보들이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나는 이제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저는 친노도 아니고 뭐 이런데 과연 우리가 그 변호인을 봤을 때 노무현의 시대 정신이 뭐냐? 노무현 대통령은 반신반의가 아닙니다. 그 신이 아니거든요. 실수도 있었고 뭐 실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공과 실이 다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노무현 망자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노무현 의 시대 정신의 공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우리가 뛰어넘고 우린 뛰어넘어야 돼. 그거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오빠 진짜 나하고 진짜 이 소울메이트야. 내가 그렇지. 아까 낮에서 그 얘기 갔다 왔거든. 난 방송 안 봐. 당신 방송 진짜 안 봐? 내가 왜 봐? 내가 아까 낮에 한 말인데. 진짜? 내가 낮에 뭐라 그랬냐?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노무현의 추억에 잠겨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건 맞지. 우리는 노무현을 뛰어넘는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서 막 노무현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다음 또 대통령으로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반대다. 왜냐? 노무현 문재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지키는 거에 온 혼신을 쏟는다. 네. 우리는 그 이상의 지도자를 원한다. 맞죠. 그러니 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으면 문재인이 노무현을 뛰어넘는 그렇죠. 리더십, 그렇죠. 또 노무현을 뛰어넘는 투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제가 오늘 낮에 했던 말이거든요. 누구 혹자는 그런 기사를 내가 기자 아는 분 하나가 있는데 근 1년을 그 문재인 국회의원을 봤을 때 이 양반이 되게 제 표현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법률가였다는 표현에. 그러니까 우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양반이거든, 선비거든, 선비. 그게 문제야. 예. 근데 어떨 때는 나도 한 번씩 그러는데 문재인 의원이 좀 야만성이 좀 있어야 돼, 이제는. 안면을 딱 깔고, 됐나? 한 붙자. 경상도에 한 붙자. 됐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게 나니까 야네들이 동네 동네 호구도 아니고, 심심하면 걸락하는데 어떨 때는 전투에 나갈 때 장군, 대장의 이 결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네. 후보를 이렇게 비교해 볼 네. 때 노통은 이제 우리 뒤에 아무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네. 것도 없고 네. 이길 가능성도 네. 없어. 그런데 있는 척하면서 한 판 붙자. 막 그래갖고 그렇지, 쟤네들이 맞지. 기가 질려서 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뭘 이러면서 쓸 거야. 도망가게 예, 한다면 예, 예. 문재인은 그들을 설득해서 당신이 왜 여기를 쳐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요게 상대방이 상식적일 때는 통하는 방법인데 또래한테는 안 또라이들하고 싸울 때는 그럴 노무현식이 필요 없어. 맞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변호인을 볼 때 노무현 정신, 시대 정신의 공은 우리가 흡수하고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혹시 모르 세상이 좋아져 갖고 망치 부인의 시대 정신 이것도 놓을 수 있잖아. 그지? 이상규의 시대 정신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영화는 영화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이 의지를 다시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걸 가지고 추억 속에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다 보면은 박근혜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장성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렇게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영화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데 망치 부인 방송 그거 안 들어. 왜냐면 들어보면은 내가 카피가 강한 사람이거든. 카피가 엄청 강해. 근데 안 들어, 안 나는. 들어도 똑같이 통하는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우리는 소울메이트야. 이러다가 이제 다음부터 여기 못 오게 할 것 같아 우리 신랑이. 쌍기 오빠 너무 좋아한다고. 관계 없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별을 잃은 그 있잖아. 그 서시 있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가 서시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두두두두 별이 막 떨어져. 하늘을 우러러 만져 부끄러움이 쏟아내는. 그렇죠. 나는 그래 솔직하다니까. 우리가 나 솔직해야 이제 돼. 그 생각 접었어. 난 이제는 딴 짓 안 해요. 오빠 예. 여보 나 오늘 좀 오니요. 참 나도 저 공과 사가 명확한 사람이야. 왜 그래? 알아 오빠. 자. 끝나다 매겨. 얼굴이 달아올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의 이 변호인이 했던 흥행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교양 영화 같아 내가 참 영화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낸 찬양일색이 했다면 이 정도는 안 됐을까 내가. 근데 이제 찬양하고 송물 변호사가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송물 변호사가 이야기하거든. 돈이면 장타니까 내가 고졸인데 이래 서름당해가 돈 벌어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이 양반 어느 계기의 지점에서 변환했을 때 누구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같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용기를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그러니까 이 불임 사건을 네. 계기로 해서 이 돈밖에 모르던 세무 네.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네. 바뀌는 것이 또 한 장면이라면 네. 또 하나는 그 왜 2003년에 집권을 해서 2004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04년에 열린우리당 총선을 끝내고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시장 경제를 뭘로 네. 보냐 이러면서 되게 우습게 알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장하준 교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반신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변하는 과정. 그 보면 그러니까는 인간 노무현은 굉장히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분명했다. 신념이 분명했고 아닌 건 아니다였지만 만약에 옳다라고 딱 받아들여지면 완전히 자기를 뒤집어 엎는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난 인간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 자서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신자유주의에 관계되는 성찰적인 반성의 자세가 나와요. 내가 그때의 결정들을 잘못했었구나. 근데 항상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고정화된 게 없고, 진화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경상도말로 쪽을 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이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오버랩이 된 게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그 노무현 대통령 육성 그 최후의 마지막 육성 녹음된 것들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물론 뭐 금양수 여사 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박연차 뭐 아주 중소기업 대기업한테도 받은 게 아닌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봉화에 처음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내가 대통령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 돌아와 보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걸려 있구나. 그런 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그리고 나면서 이제 성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고립돼 있는데 이 고립된 거를 너희들은 먼저 나가라. 근데 내가 그 나중에 워딩을 봤을 때 그걸 이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끝말이 뭐냐면은, 어이, 담배 하나 주시게, 담배 하나 주시게. 난 그게 이제 그 장면하고 끝까지 이렇게 오버랩이 되니까, 아, 이거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아파. 그런 끝 장면을 보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난 그런 것 같아요. 왜 불꽃같이 살다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최선을 다했죠. 솔직히 해서 고졸 출신의 변호사가 그 세상에 서울대 법대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기 역할이 최선은 뭐 돈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돈밖에 더 있냐, 그게 맞는 얘기였고. 그러나 이 비상식 앞에서 상식을 위해 돌아섰던 거고. 그렇게 살다가 불꽃같이 가자. 아유, 울겠다, 야. 안 울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27일 방송인데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우리가 망치 부인하고 5회 지금 5번째 지금 방송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제 좀 됐어, 이제. 이게 우리가 불톡쇼 5번째? 5번째고.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그렇죠. 올해 박근혜 정부도 정리도 한번 하고. 다 정리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팩트TV에 불타는 토크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 망치 부인같이 개인 방송 3시간, 4시간 뜯을 수 있는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2013년에 망치 부인이 제일 이렇게 이거다. 이거 하나로도 뭐 정리될 수 있다. 가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부터 이야기. 뭐 2013년 그러면 떠오르는 거요? 예. 아니 뭐 그거 당연히 국정원 범죄겠죠. 예. 국정원 개인사하고 또 연결하면 국정원이 그렇죠. 저는 1순위. 정말 죽었다 깨나서 죽었어 국정원이지. 국정원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진짜 김한길 앞에 가서 머리 밀어버릴 거야. 또 무조건 민탁하지 말라니까. 밀면 방송을 못해. 내가 어디 뭐저 비구니하고 방송하면 되나 어디. 모자 쓰고 하면 돼. 모자? 아, 모자도 그러면 예쁜 모자 사야 되나 그러면? 예. 그러면 국정원 댓글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몇 시간 특검 안 하지 싶은데 지금 하는 정도의 형태로 봐서는 특검 그냥 민주당이 쇼로 헐리우드 액션하는 느낌을 받는데 물지나 같은. 그러니까 제가 늘 비교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가 뭐냐면 새누리당은 여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들 마음대로 해. 근데 민주당은 여론이 무섭게 닥달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 그러니 더 무섭게 몰아쳐야 된다. 그거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솔직히 우리 안 볼 때는 새누리당하고 친하고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막 대세게 요구하면 국민 눈치를 보는 거. 그게 딱 하나 차이야. 새누리하고 민주당의 차이는. 그러니 뭐 일찌감치 포기하고 싶었겠죠. 국정원 싸움은 지난 여름부터 포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뭐 국정조사도 대충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기까지 몰아온 건 결국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에 촛불의 힘이었죠. 그렇죠. 촛불의 국민의 힘이었지. 요구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든지 발 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국정원 문제와 민생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그 두 가지 싸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왠지 느낌에는 민주당은 이제 민생 싸움 쪽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정원 문제를 똥 안 닦고, 그러니까 똥 싸고 밑에 안 닦고 다음 걸로 하면 옷 입으면 큰일 나. 옷에서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똥 냄새를 묻히고 가는 정당이기보다는 닦고 가자. 그러니 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고 이건 사실은 한 마리다. 나는 그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견들을 받아서 소통하고 이런 능력이 민주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이면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국민들의 열기를 받아서 이것을 압력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있는 의견들은 의견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당의 전략들하고 특히 제일 문제는 아까 망치 부인 이야기한 민생하고 민주주의 문제를 따로 보는 것 같아요. 민생은 민생이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레바퀴거든, 수레바퀴.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냐. 왜 민주주의가 나왔냐.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잖아. 민주주의의 목적이 민생이다. 그러니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다. 그렇게 봐야지 그거를 민주주의 따로 민생 따로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국정원의 이 지금 뭐 개혁특위도 지금 뭐 합의에 있는 수준에 갔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일 진단하고 처방을 내야 해야 돼. 지금 처방을 다 내렸어. 처방을 다 내렸어. 이거는 지금 의약분업 체계도 안 맞는 이야기야. 위약이죠, 그럼. 예. 약인 척하고.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신문을 봤을 때 사이버 사령부의 상급 국무관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다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나는 이걸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도 대응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가 이번에 굉장히 화가 난 게 뭐냐면 김용판이 4년 구형받고 원세훈이는 지금 국정원 범죄 문제로는 아직 형을 안 받고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3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인가가 지금 뇌물죄로 이제 잡혀 들어가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1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9천 몇백을 받았다고 10년 가까운 징역을 10년 왜냐하면 그게 법이 바뀌어서 1억 이상은 최소 그러니까 10년까지 때린다라고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나중에 6년을 때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민주당 시의회 의장은 6년 때리고 1억 받았다고. 원세훈은 1억 7천 받았는데 3년 때리고. 이거 뭐 웃기는 거잖아, 이게 지금. 정말 웃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원세훈의 국정원 범죄에 대한 선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사실 김용판이는 국민 100만 표를 훔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중에 10%가 지금 최고 11%까지 나왔는데 11%가 제대로 경찰이 결과 발표를 했다면 수사 결과 발표를 제대로 했다면 문재인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지지율의 11%는 사실 문재인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국민표를 훔치는 짓거리를 했어. 이거 민주주의의 이거 절도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4년밖에 구형 안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조용히 넘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게 대응하는 민주당이 국민들하고 소통 능력들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진짜 야당다운 야당 그리고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거는 야당이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수가 적으면은 적은 수를 가지고 국민들의 확대된 의견들을 가지고 응집해서 그리고 응집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결단이 없어, 결단이. 제가요 옛날에 2004년부터 8년 열린우리당이 152석 하던 시절에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보좌진들 속에 당직자하고 보좌진들 속의 일부가 갖고 있었던 느낌이 뭐였냐면 사실 이게 국회의원이 재선이 돼야 다음에 또 돼야 자기들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 맞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무조건 재선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좀 정말 역할이 기대됐던 초선 의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보좌진들이 모두 몸살이는 거야. 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계속 줄 서는 거야. 어느 선에 서야 안정적인 공천 받나. 그런 일부들이 있더라. 그 일부들이 내가 볼 때 민주당이 싸워야 될 때 제대로 못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 아닌가. 재선 공천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네 대빵이 치고 나가야 될 때 눈에 걸리면 안 된다. 너무 튀면 정 맞는다. 이러면서 그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잘라내야 된다. 결기가 없지 뭐. 결기가 저는 이제 그 결기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여의도에 386 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죠. 네, 그 지금의 우리가 뭐 망치부이나 저나 우리가 뭐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386 세대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87년 6월 항쟁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청춘들이 지금 하나씩 없어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가 결기로 뭉쳤던 사람들이 지금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국정원에 지금 있는 이 대선 개입 문제부터 해갖고 나타나는 의원들이 나는 몰라.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묵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거를 제기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받아서 어떤 행태에 끝까지 집중적으로 싸워주고 이것에 대해 관철시킬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진정성도 없다는 느낌이 나니까 국민들이 포기를 하는 거지, 포기. 그래서 오직 하면은 그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제대로 못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소위 그 보좌진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튀지 마라 카르텔. 응? 튀지 마라 조언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말에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니어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 그 사람들의 문제도 크다고 봐요.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국정원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누구 탓이야? 김한길 탓이야. 김한길 대표의 문제야. 그러면 시니어 의원들이 김한길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쯤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소위 민주당 다선 의원들 이번에 국정원 문제나 이런 데 발언하는 거 봤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민주당 배지를 3선씩 5선씩 달고 있으면 3선 4선 5선 그렇게 다수 달고 앉아가지고 그 유명한 3선 의원은 새누리당 편 들고 앉아있더라. 이 민주당 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저는 그게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봐요. 해야 될 말 제대로 안 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면 나서서 이건 싸워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기네들은 뭐 3선 이상 됐기 때문에 또 나가도 또 된다라는 생각하는 거지. 나는 국회의원도 3선 이상 안 돼야 된다고 봐. 법으로? 네, 법으로 국회의원도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은 뭐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도 있잖아,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나타난 사람이 이 촛불 집회를 끝까지 연장을 시켜준 사람이 처음에는 권은희 수사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여주시청장. 이 두 사람은 처음은 권은희 수사과장이 양심선언 안 했으면 이 문제도 정폭이 안 됐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지켜내고 기소한 것도 치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여주시청장 지금 징계 먹었는데도 끝까지 그렇죠. 죄 없다. 변호 끝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사람 그리고 최동욱 검찰총장은 좀 불쌍한 것 같아. 이 양반은 찍혀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런 또 이 권력 앞에서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거든. 어떻게 보면 출세한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양심선언하고 그걸 자기 소신대로 하면 이 사람이 인사상의 불이익 자체는 100% 예견된 거거든요. 이제 뭐 이 양반 승진 못해.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암묵적으로 조직에서 왕따 문화를 만들어서 되게 힘들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이걸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합심을 해서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내가 이렇게 소신대로 하면은 국민들이 지켜주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만 고생하고 내만 평등하면은 또 이게 또 패배주의거든요. 그죠? 이제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소신 있는 그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지킬 만한 어떤 게 되는데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혼외자 문제를 아직 네. 해결을 못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 있고 그 여자가 도리어 막 고소당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흙탕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 최동욱 총장 문제가 풀려줬으면 이게 확 급물살을 탈 건데 저는 최동욱 총장이 그렇게 나서서 싸웠다면 저는 기대를 해요. 내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는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밀어붙였다면 사실 무근이다 하면 이거 내년 봄쯤에 가서 이거 결론 나올 수도 있다. 결론 나올 수도 있고 최동욱 총장이 혼외 자식이 아니라는 게 딱 밝혀지면 그러면 또 한 번의 큰 회오리가 불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좀 그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가 뭐 1년 전체를 다 뭐 정리를 할 수는 없는데 또 있잖아 또 그 일베하고 또 저 망치봉이라고 또 친하잖아. 일베 친하잖아. 안 친해? 안 친하죠? 예. 나는 일베 근데 일베 애들이 날 좋아해. 왜? 내가 방송만 열면 막 좌표 띄우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없는 방송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팬들은 늦어. 그런 얘기 늦다고. 방송 들어오는 속도가 늦어. 제일 먼저 일베 애들이 쫙 자리 깔고 앉아있어. 막 망치냐 어쩌고저쩌고. 나는 뭐 열성 망치봉이 팬이야. 좋아하는데 나는 일베들 내가 이 사람이 점잖게 생겨서 내한테는 일베 애들 자주 안 와. 그리고 난 일베 와도 난 댓글 잘 안 읽지 못하. 나름 일베 애들이 여자만 좋아해요. 미모 있는 여자. 아, 참 일베들 수준 높아. 예? 근데 나는 일베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시대도 저는 일베를 정확히 정리하면은요. 개인적 일탈의 하급 문화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해. 일탈에 대한 문화는 어느 시대도 다 있었어요. 하급 문화, 찌질이 문화, 저질 문화 다 있었는데 나는 이제 제일 일베들 보면 참 이렇게 이 가슴이 아픈 것들이 이 찌질이 문화, 저질 문화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 말이. 예. 그게 조중동이라, 아까 조작일보? 조작일보부터 시작을 해서. 조작가님의 소설일보. 그리고 조작방송, 종편들이 교묘하게 그 종북이란 딱지를 딱 던져줌으로써 야네들이 찌질이 문화는 원래 남들한테 많이 알려주면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그냥 일탈 자체는 뭐 크게 사회적 윤리 범위를 넘지 않으면은 자정 능력이 있다니까, 저끼리. 이래 찌질해갖고 우리끼리 노는데. 근데 이것을 종북이라는 요 코드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애들한테 약 올리고 그리고 펌프질 하는 것들이 나는 문제라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일베 문제는 그냥 이게 개인의 일탈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일베는 정확하게 일베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쓴 집단이 있잖아요. 거기 아이디를 국정원 직원이 공유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 국정원에서 일베 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관광시키고 강연까지 해주고 그 선물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베는 개인의 일탈, 개인적인 어떤 그 일탈을 저질 문화가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저질 문화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개인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권력기관, 특히 정보기관에서 커넥션이 되고 지휘하고 배후 세력이라는 거지. 이것이 이제 문제고 그 배후 세력의 이면에 탐욕설은 조작 나도 내가 따라한다. 당신은 조작 일부 하고 나는 탐욕설은 조중동이 이것을 이용하는 측면들이 많다. 그래서 일베들 좀 내가 생각을 할 때는 비판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는데 공부 좀 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 다른 거는 내가 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5.18 강주민주화 이 항쟁 기념에 대한 유족들의 문제. 이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진짜 아픈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는 몰라더라도 망자들한테 사자에 대한 해송 이 문제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중요한 건 그거를 주도한 게 국정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문화가 아니라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만들어 퍼뜨린 그림 봐봐요. 그러니까 그 고인에 대한 모욕도 국정원 직원이 한 거잖아. 홍어 전라디언 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게 국정원 직원 발언이지. 그게 일베의 아이들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의 농간에 이 사이버 사령부의 농간에 뭐라 그러나 악용된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지금 선배님 여기 그 이제 JTBC에서 속보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저녁 때 나온 뉴스예요. KBS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JTBC에서 나오니까 이게 속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KTX 수서발 그거 저기 운송 면허 나온 것 때문에 이게 속보다 그러는데 아까 그 7시에 이미 뉴스로 나왔어요. KBS에서. 속보가 아니야. 3시간 된 건 우리가 속보라고 안 해. 그냥 뉴스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JTBC만 보니까 모르는데 항상 그놈들 뭔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순이잖아요. 대화하는 척. 철도 노조랑 대화하는 척 계속 쇼하면서 어저께 왜 대화하는 척하러 들어갔겠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호접하내버린 사장이 내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저기 철도 노조원들을 품겠다 그러더니만 다음날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 아줌마가 뭐하러 어저께 가서 얘기하러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얘기했다고. 그럴 때 딱 오늘쯤 그거 면허 나오겠구나 싶더만. 이거 쇼한 거야, 쇼한 거. 이게 전형적인 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넘어간 일변 또 일변으로 좀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좀 이 몇 개의 상징적인 사건 이제 최근은 철도잖아, 그지? 5천 명 그 민주노총 투입해서 기껏 체포했는 것들이 커피 믹스 두 박스에 두 박스. 올해 사자성어가 커피 믹스라. 커피 믹스. 예? 그 체포를 해도 그래 커피 믹스 암만 그 옷에 경찰이 돈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전화를 하세요. 망치 부인하고 내가 두 박스 그래, 두 박스 커피 쏴줄게 커피는 진짜. 네, 어? 진짜. 그까짓 거 그거 그 5천 명이 쳐들어가서 그래 커피 2상자 들고 나오고. 커피 2상자가 아니고 박스 이렇게 박스 두 개라니까. 그러면 봐라. 5천 명 투입해 갖고 금요일날 금토일 밥값 계산해봐. 밥값 계산하고 물 묵은 거 인력 대비 이렇게 하면은 이거 버스 기름값도 안 나겠다 야. 민영화 시켜야 돼 경찰도. 맞아 경찰 민영화. 경찰 민영화 해야 돼. 경찰 민영화 해야 돼 우리도. 맞아. 이게 지금 효율성이 없어. 종국 커피? 예? 매칭 대첩? 아니 근데 내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계속 카톡으로 그 이제 여기 국내 소식을 보는데 말이 안 통하네 또의 참조 경제. 나 그거 보고. 나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천재들인 것 같아. 특히 정치 풍자에 있어서 너무 천재야.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 애들을 갖다가 말이 안 통한 애또의 참조 경제. 진짜 참조 경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풍자 대회를 열면 우리 국민이 이렇게 금메달 싹쓸이 해. 그래서 일단 내가 보니까 이게 삼불 정권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일단 불통 전혀 대화를 안 하잖아. 아니 처음에 불법이지 불법 불통 불신 이 삼불 정권이라니까 삼불. 불법 불통 불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내가 방송 중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종교 그거 있잖아. 불신 지옥 있잖아.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불신 폭력이야. 안 믿으면 무조건 폭력으로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이 정도로 대화하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 아니, 대화 자체를 안 해. 아직까지도 저기 지금 국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죠. 지금 최근 하도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연초에 1월 연초에 기자회견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있는 기자회견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OECD 국가의 대통령이 국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한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가 이명박 그 대통령도 16번인가 있어요. 16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무슨 뭐 방송이 있잖아요. 뭐 라디오에 뭐 무슨 뭐 그거 브리핑 국정 브리핑인가도 대화 뭐 안 듣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그치. 전형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합법이 모두 발언만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 트라우마는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생방송에 바로 나가 보면은 뭐 계속 뭐 이산화가스 뭐 이렇게 막 실수를 하니까 그동안 노력해왔던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게 약간이야. 나는 그때 처음 깜짝 놀랐어. 이런데 그러니까 저 기자들 만나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말만 했다 하면 실수를 하니까. 이해는 해. 참. 그건 그렇고 하여튼 지금 이 철도 노조는 저는 또 이런 이야기로서 이제 지금 조중동이든 뭐든가 기존 노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존 노조. 근데
이 정확하게 임금 체계를 제가 저희들은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임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19년 차 하면은 세전으로 치면 한 평균 한 6,500 정도 돼요. 떼버리 뿌면 뭐 한 400만 이상 조금 넘죠. 근데 20년 정도를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리고 여러분 철도 기관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강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게 안전의 문제, 그 스트레스 가지고 있는 거의 노동 강도하고 비하면은요. 그럼 예를 들면 조선일보 지금 기자들은 뭐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데 가네들 그러면 노조도 없지만은 노조 결성하면 무조건 그러면 기종 노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연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노동 강도, 노동 시간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철도 기관자 보고 기종 노조들 자기 이권 챙긴다. 이권 챙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네. 연봉 6천 정도를 가지고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는 네.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잘못됐다고 네.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네. 올해 1인당 GDP가 24,000달러라고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1달러 1,000원만 계산해도 그 국민 3인 가족이면 3인 가족이면 7,2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그게 평균이야. 네. 귀족 아니라 평균.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이게 9천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연봉 6천이면 연봉 6천에 뭐 5인 가족이다. 그럼 평균 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봉 6천을 가지고 귀족 노조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보라서 그래. 걔네들이 아니 우리가 1인당 GDP 24,000이 뭐냐.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부를 국민 머리수대로 나누면 1인당 2,400만 원씩 번 꼴이다야. 네. 사실은 더 많이 벌어서 2,500만 원 꼴이야. 그러면 지금 3인 가족이다. 뭐 적어도 보통 공사면 4인 가족이야. 4인 가족에 6천만 원이면 그거는 평균 이하라고요. 그걸 귀족 노조라고 써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더 웃긴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는 척을 하는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네. 이사진 월급까지 네. 포함된 거라며요. 네. 이사진은 몇십억 받는 애들 아니야. 매덕 몇십억 받는 애들하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 어둠 속에서 일하는 기관사들 월급하고 그걸 평균을 내는 게 어딨어. 진짜 이것들이 진짜 국민을 졸로 몰아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진짜. 이러면 안 돼.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우리가 네. 하여튼 이 지금의 전형적인 철도 노조는요. 철도 노조 지금 이 요구 사항들이 막무가내 한 게 아니거든. 사회적으로 합의하자.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대화를 지금 조계사에 어제 해놓고 또 한편에는 강경 대화의 타입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수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면허 지금 이게 지금 수수발 KTX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면허는 지금 제가 알고는 한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이게 네. 철도 노조 문제는 사실 이제 그 지하철 운행하는 팀도 이제 철도 네. 노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옛날에는 지하철 노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철 그 기관사들이 앞에 둘 뒤에 둘 탔어요. 네, 맞죠. 그래서 앞에 둘 뒤에 둘 타가지고 한 사람은 밖을 보고 한 사람은 앞을 보고 네. 이러면서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4명씩 탔어. 근데 지금은 앞뒤에 1명씩 네.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한 명이 받는 스트레스. 이거 진짜 거기다가 이 사람이 앞도 봐야 되고 혹시 누구 다치는 사람이 없나 긴장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제일 자살률 높은 게 그게 기관사란 말이죠. 네, 맞죠. 그러면 그거는 혹독한 정신노동이고 이거는 사실은 이건 돈 더 많이 줘야 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주는 게 6천만 원 주면서 귀족노조 얘기 나면 안 되지. 초임 2천만 원 정도 주면서 연봉을. 그런데 더 웃긴 건 예. 소위 이 민영화의 근거가 뭐냐? 뭐 직원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월급을 많이 받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래. 그래서 민영화 해야 된대. 그래놓고 공사 이사들 월급 안 깎더라. 너네 진짜 앞뒤가 안 맞아. 기본적으로 그 공사가 방만 경영이 되고 뭐 임금이 너무 높으면 그 직원들은 개고생하고 평균 미만으로 받아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몇십억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깎아야지. 그래야 그게 합리적 경영이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철도는 경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쟁시킬 때는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철도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이고 그리고 공공 그러니까 교통 복지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을 시키려면은 동일하게 이 경쟁이라는 이 경쟁 기준이 비교 대상하고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근데 수수발 KTX는 흑자노선 그러니까 흑자노선 좁히고 여기 공사는 적자노선 하면 경쟁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계란 노란자만 딱 따로 팔면서 그렇지. 계란 팔아요. 이게 사기꾼이지. 흥분하지 마, 망치부이. 네, 예? 흥분하지 마, 그러면. 흥분하지 말고. 자, 철도 노조는 국민들이 좀 불편해도 끝까지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제 후배가 이제 그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 하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형님, 제가 근래 드물게 민주노총 지역 본부장 했는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없대. 왜냐하니까 국민들이 철도 노조에 대한 지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철도 노조한테 각 인터넷 그 여성 카페들에서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수표도 보내주고 많이 보내줘. 이 빵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커피 믹스도 지금 뭐 배달됐어 지금. 경찰 다시 들어오면 그 커피 쓴 믹스 다 나눠주라고. 그 5천 몇 개인가 박스 20 몇 개인가 이래가고 해가 경찰 다시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 훔치지 말고 직접 나눠주라고. 제가 특정 제품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쪽에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보내줬다니까. 예? 이제 커피 그거 가지고 그렇지. 예? 이 커피 회사가 이 대박인데 말이야. 우리가 그 팩트 TV도 말이야 광고 좀 주고 그래. 그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그지? 맞아요. 이렇게 밀어주는데 말이야. 민주노총이 밀어주면 전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봉다리 커피 다 먹는다니까. 예? 나 오늘 그래서 믹스 타왔어. 믹스. 나 원래 믹스 잘 안 먹는데 믹스. 이걸 봐야 되는데 봐야지 우리한테도 막 광고 들어오면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남고 이러는데 그죠? 예? 오빠하고 나하고 사업을 해야 돼. 자자 집중. 집중. 자, 그리고 이제 철도 노조는 그렇고 그 윤창중 씨는 오셔 뭐 하는지 창중이 오빠 뭐 하는지 예? 이 처음부터 이제 이 처음부터 이 양반이 박근혜 정부에 이게 뭐더라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쪽팔리는 사건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윤창중. 예?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못했어 내가. 일본 사람 이야기야. 내가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혹시 누가 한국인이라고 물어볼까봐 내가 입 다물고 다녔다니까. 내가 그래서 말이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한국말 하다가 걸리면 혹시 윤창중 기억할까봐 내가 쪽팔려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그때 말하는지 솔직히 몰라. 얘기해서요. 그 윤창중 대변인으로 할 때 안 된다고. 그 방송가나 뭐 기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 말렸다며. 왜냐면 인수위부터 기자들이 저 하면 안 된다고. 저 양반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기자 출신에다가 또 그전 정권에서도 뭐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기자들이 전부 다 후배 취급을 한대. 야 기사 일로 와봐. 내가 선배니까 이렇게 해. 너가 뭘 알아? 이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짜증나지. 아마 선배긴 선배인데 기사 내용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다 알려준대. 이렇게 써. 하고 브리핑 끝. 가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저기 대변인 할 때 그 맨날 생방송 나오잖아요. 생방송 촥 나와가지고 봉투를 탁 꺼내가지고 밀봉이라고. 아우 지읒이을 이응비가 진짜. 그러면서 뭐 밀봉 인사라고 근데 웃기는 건 근데 둘이 진짜 박 씨하고 유 씨하고 둘이 딱 하여튼 밀봉만 했다. 봉투만 열었다면 사고야. 봉투 딱 열면 그 다음날 우수수 터지는 비리에 그만둔 스스로 물러난 애가 열 몇 명이죠 그거. 아유 그러더니만 기어이 그걸 데리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래. 아유 그 나체 외교. 아유. 우리가 남자들이 이 대변인 새로운 진짜 이게 여성 대통령 대한민국에 진짜 여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빤스 외교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에? 빤스 외교 맞다. 예? 근데 이 양반은 내가 생각해 그 옛날에 대선 때부터 이게 막말 파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근데 막말이 이제 정점이 이제 몸으로 한 것 같아. 몸으로. 옛날에 그거 있잖아. 그 우리 때 먹고기 몸으로 뭐뭐 했다 그거 있잖아. 윤창중 몸으로 때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막말 하다가 막말 인제 안 되면 몸으로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봉투를 거시기에다 탁 채워놓고 갔어야 됐어.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그것도 이 성추행 대변인인데 윤창중 빤스러워. 윤창중. 시청자님 빤스러워. 오늘의 예? 개드립상 윤창중. 개드립상 우리 방송할 때 우르방에서 개드립상. 그러니까 개드립상 뭐 그 선물 같은 거 주는가? 안 주죠. 뭐 갈고 주는 것도 끝나는 없으면서 거지. 무슨 개드립상이 있지. 그래도 최고로 웃긴 거. 개드립상. 윤창중 빤스로 울었다. 아고 개안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참 몰라. 이 양반도 딸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인생이 되게 개인적인 치욕일 거예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항상 뭐 하면 빤스 사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참 이 대한민국 참 그러니까 그 다사다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 제가 이제 맨날 예. 얘기했던 게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제일 기억나는 게 당선돼서 취임식까지 안 나왔던 거. 예. 아니 자료화면에 예. 맨날 박근혜 당선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여자가 검소하구나 보기보다 알고 보니까 그게 후보 시절 영상을 계속 돌린 거야. 예. 그게 취임식 때까지 얼굴을 안 예. 내보내고 그러면서 무슨 그 밀봉 인사라 그러면서 그 봉투로 쪽지 보내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딱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야 인사파동. 예. 그 이동욱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진수까지 배프진수까지 인사파동 예. 뭐 꼼꼼한 뭐 그 저기 뭐 깨알 리더십 예. 그러면서 꼼꼼하게 차관들까지 직접 지목하셔가지고 예. 별장 성접대 예. 뭐 그 역경을 딛고 장애인으로서 뭐래더라 뭐 인간 승리 알고 보니까 부동산 투기의 아들들은 뭐 군면제 뭐 이 일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더라니까. 기억이 안 된다 그래도 그 대변인 세워가지고 빤스 외교 몰라요. 배프진수 그렇게 인사 망사를 치더니만 네. 그 다음엔 전쟁 난다고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쟁서를 가라앉은 다음에 나온 게 네. 뭐야. 그 공약 폐기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겠습니다. 뻥이었습니다. 아유 공약 폐기 씨뻘건 그 공약들 죄뻥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외교한다 공부 그러면서 난다 오늘 왕실은 좋다. 그래 외교 좋아 외교 좋았어. 예. 그러면 끝까지 제대로 서 있기라도 예. 했어야지. 예. 그 퍽 주저앉아가지고 또 한복의 위험성을 온 세계에 알리고 돌아오질 않나. 아유. 자 그러면은 또 이거 하나만 뭐 이석기 사건도 있고 뭐 이런데 나는 최근 옷에 좀 이 황당한 게 김관진 그 국방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3월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참 대단한 게 국방부 장관이 1월에서 3일 또 전쟁 또 예고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할 때는 정보가 빨라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전쟁이 1월부터 3월까지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나는 이것이 내년에 또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 그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볼 때 또 이런 제2의 천안함 사건을 일으키겠다 이거지. 이 북풍 옛날에 이해창 그 있을 때 있잖아. 북풍 사건 있잖아. 총질서로 하자.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나는 뭐 팩트 아닙니다. 꿈에서 사실 이 시나리오상인데 옛날에 왜냐하면 이해창 그 할 때 북풍 사건에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북한에 나는 위에 있는 지금 정권 자체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과 남한이 정통성이 없고 비열한 권력들을 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들을 치지 않을까. 그렇겠죠. 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게 그 개념 좋네. 네.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니까 저는 보면 우리 정부는 사실 우리 정부의 이 조작가와 소설일보 식구들을 비롯해서 북한이 없으면 정치 못하는 나 저기 유럽 가 있는 동안에 많은 카톡으로 막 하소연이 오는데 장성택 3년상 치를 기세라고 북한의 장성택 죽은 걸로 3년상 치를 기세라고 계속 그 뉴스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없으면 얘네들 뭘로 뉴스했을까? 북한이 없으면 뭘로 정치했을까? 그러면서 사실 김정은이도 뻑하면 뭐 종북 자꾸 그러면 박근혜가 2002년에 와가지고 한 말을 뭐 풀어버리겠어? 뻥만 쳐. 아직까지 안 깠어. 이거 뭐야? 아유 뭐
둘이 그냥 적당히 분위기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예. 여기서 이 둘은 누구지 얘기 안 했어, 오빠. 그렇죠, 그지? 그렇죠. 내가 누군지 얘기 안 우리 했어. 이야기 안 했어. 그다음 또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요. 지금 이게 한미일 연합 공조 체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MD 체제 다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우리나라 교과서 문제.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했다. 이따위 교과서 허용하면서 무슨 아베하고 신경전하는 척. 그 일본의 자민당 그 까라들하고 그 적대적 공생관계, 북한하고 적대적 공생관계 그러면서 국민을 속여먹는 그런 정치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오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이것을 이 하도 그 비상식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하나의 시나리오 우리가 그렇다 망치 부인하고 금행을 한 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 우리가 외국 세력이야 외국. 우린 그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야. 망치 부인하고 이상규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전쟁 나면은 내가 18방 출신이지만 나도 총 들고 나가. 총을 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옛날에 제일 황당한 게 18방을 해갖고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어. 제 1차 직결지가 항해도야 항해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예비군 중대장한테. 저 방운대 낙하산 측에 못 뛰내는 데 가요.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퇴근하시고 항해도에서 나중에 그럼 내가 임무가 뭡니까? 이러니까 동사무소 그거 갖고 호적등본을 북한 호적등본을 훔쳐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아니 진담이야 농담이야. 뻥이지. 아 깜짝이야. 난 군대 안 가봤잖아 오빠. 18방이 내가 그 주 임무 자체가 북한의 그 호적등본을 다 없애는 게 내 그 임무라니까. 아, 그래, 오빠? 알았어. 예? 그거는 제가 농담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왜곡된 걸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또 전쟁 공포성이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예? 나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쟁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발표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지 나도. 다른 나라도 그런 얘기 그런 건 합니까? 없어.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전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명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맞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예. 적을 압도하여 예. 전쟁의 지읒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게 맞지. 소위 그 자리에 예.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예. 실제로 내일 전쟁이 날 것 같아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예. 맞죠. 감히 우리나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기본적으로. 또 전쟁 난 막아낼 수 있을까? 제가요 그 구치소에 작년에 있을 때 예. 제일 골 때리는 게 그 노쿠기순. 예. 7개 관문을 넘어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배고프다 그러고 라면 끓여줘서 예. 그 귀순한 거 찾아냈다라는 그 예. 얘기. 그때 국방부 장관 누구였어요? 김관진이 지금 바꾼 게 없어. 그러니까. 아니 7개 장벽을 넘어와서 배고프다고 문 두드려고 내무반에서 라면 끓여줬다는 그런 수준이면서 전쟁 일어날 가능성 있다. 아우 뒷골 땡겨 나 진짜. 아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 이 종북 이 상업주의하고 그리고 우리 전쟁 공포를 이용한 그러니까요. 종북 상업주의자. 전쟁을 팔아야 돈을 네. 버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북주의자는 전에 내 이야기했잖아. 우리 집에 종하고 북을 항상 비치게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우리 그걸 팔아서 우리도 출연료도 인상시키고 하여튼 우리 종과 북을 항상 집에 근데 비치라 해. 유럽 가가지고 계속 종만 받잖아. 이거 사갖고 가. 이거 사갖고. 그렇지. 너무 비싸서 못 샀어. 그러니까 이 북은 좀 크니까 하여튼 우리가 나중에 보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자. 종과 그러니까 북. 종 달고 북 달아가지고 돌리면 그렇지. 종소리도 나고 북소리도 오케이, 나는.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어머 벌써 방송 끝내야 될 때 어떻게 우리 근데 이거 2013년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쫙 그냥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2013년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물론 우리가 내년에 잘릴 수도 있겠지. 우리 5회까지는 했으니까 뭐 자르면은 이제 우리도 세력이 있는데 우리도 정치 세력화하고 망치하고 우리 둘이가 이제 정치 세력화 되면 아무도 못 잘라.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애절이 바른 출인절이잖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내년에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2014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2013년을 왔는데 2014년에 뭐 망치분 개인적으로 뭐 희망하는 거 있어요? 2014년에 저의 개인적인 희망은 좌익 교수 잡아서 처벌하는 거. 처벌하는 거. 그게 소원이고. 빵에 보내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랑 소통하고 네. 이 전두환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독재 세력 이 사람들 다 내쫓고
그리고 이명박 처벌하는 거 보는 거 그게 저의 소원이죠. 꿈도 진짜 크다. 어? 네. 어? 와.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앰비셔스. 그렇죠. 보이즈 앰비셔스 네. 이거. 아줌마비 앰비셔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노 그러면? 계속 방송해야지 될 때까지. 네, 오늘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옛날에 왜 바늘로 코끼리 죽이기. 네. 급소를 찾아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른다. 망치 부니 그거 될 때까지. 소망을 딱 내놓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도 하고. 끝까지. 근데 그 네. 내년이 그러니까 2014년이잖아요. 말띠. 근데 이 2014년이 내년에 내일. 2014년으로부터 120년 전. 네. 예. 그때가 소위 1894년 가보농민 전쟁의 해였잖아요. 아, 그때. 네. 우리가 또 그때 전생에 또 만났었던가?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네? 오빠가 봉준이 오빠고 내가 이제 따라다니. 접주 그렇지. 이렇게 해가 우리가 했을 수도 있어. 참. 좌우지간 그래서 네. 1894년 이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켰다가 소위 일본 놈들의 이 잔꾀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분열돼서 결국 그 뒤에 15년 만에 나라를 잃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시작된 120년의 역사, 60갑자가 두 번이야. 예. 60갑자 두 번 지나오는 120년 만에 돌아오는 2014년 이 조선에 못다 이룬 이 그 독립의 꿈을 마저 세울 때가 됐다. 예. 이 해방의 꿈을 이룰 때가 됐다. 예. 그래서 그 정말 2015년 다시 우리가 무슨 을미의병하는 것처럼 나서지 않게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예, 저는 이제 내년의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보농민 전쟁 120년 뒤.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다큐멘터리 같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놈들이 120년 동안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 내년에 좀 이 서민들이 좀 이 서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게 더 어려운 꿈이 더 오빠. 힘들어. 왜? 내가 예. 소원이 뭐냐 그래서 예. 나는 그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그게 더 어려워. 먹고 행복하잖아. 사는 그렇지. 걱정 없는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그랬더니 예. 미쳤구나.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행복한 서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 또한 망치 부인도 우리 다 똑같아. 우리가 1%가 아니잖아. 99%에 사는 사람인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진짜 내년에 좀 안녕했으면 좋겠다. 예, 눅눅치 않거든 전부 다. 눅눅치 않고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보편적인 복지 그리고 최소한 뭐 교육이든 의료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주고 나머지는 경쟁을 하고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양극화가 돼가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옷이 젊은 세대 집 살 생각이 별로 없어. 전부 다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차부터 사자. 놀자. 쓰자. 그거 뭐 못 사는데 뭐. 집 못 사는데. 집 못 살 바에는 즐기자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국민 복지나 좀 세상이 좀 상식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약자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가 좀 되는 것들이 기본이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난 조금씩 바뀌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하면 안 되는데 좀 국민들 소리를 좀 듣고 그 왜 보청기를 내가 하나 사드릴까? 어? 왜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지지자들은 예. 막 그 여왕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예. 내가 이번에 영국을 갔다 왔는데 예. 그 영국의 여왕이 예. 2차 대전 때 2년이나 예. 트럭 운전했다더라고. 아, 트럭 운전은? 군대에서 예. 2년 동안 예. 트럭 운전을 했고 그 에드워드 왕자는 7년 동안을 군복무했죠. 군복무를 예. 했고 그러면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참전하기 위해서 예. 사격 선수로 예. 참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바로 갔고 예.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다 끈을 메고 예. 고층 빌딩에서 맨손으로 내려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간다는데 알고 보니까 알부자라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영국에서는 모든 학비 면제, 아이들의 모든 학비 면제, 그러니까 당연히 먹이고 예. 애들 그 공부시키고 그 이제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환자들의
병원비 면제. 그러니까 진짜 여왕의 나라는 그렇더라. 학비 면제, 병원비 면제. 예. 난 다른 거 안 바래. 박근혜를 여왕 만들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학비 면제, 병원비 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왕 한다 그러면 내가 그럼 제일 앞에 서서 여왕 폐하 해줄 테니까. 아. 만세까지 불러줄 수 나 만세 있어요. 불러줄 수 있어? 예. 만세 해줄 수 있어. 아, 오늘 너무한다. 예. 네, 사실 12시에 또 방송하러 예.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뽑은 2014년 대한민국의 바라는 소망. 첫 번째, 국민복지 향상이 많고요. 이 조사는 나우엔 서베이스 조사한 건데요. 네. 1위가 국민복지 향상, 2위가 사회정의와 형평성 향상, 3위가 국가경제 발전, 4위가 정치 민주주의 발전, 5위가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 강화, 6위가 남북교류 화해와 평화, 7위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아진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민들이나 저희들 바라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예. 이것만 다 돼도 정말 들쪽팔린 대한민국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정말 이게 안 되더라도 국가 위상이 더 높아지기까지는 안 바래. 안 쪽팔린 예, 나라만 됐으면 이거라도 할 수 있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보든 보수든 보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 내가 아까 변호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는 고민이 보수든 진보든 논리를 다 떠나서 우리가 합의하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로 합의할 거냐 하면 나는 상식이거든, 상식. 상식 중에서 최고의 상식 결정체가 뭡니까? 헌법이거든, 헌법. 헌법대로만 우리가 합의를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할 때는 헌법 파괴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종북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헌법 파괴 세력들이 많다는 거지. 헌법 제대로 안 봐. 헌법 조문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별나라에서 있는 그거는 법이고 그건 법이야. 그래서 거기 헌법이라는 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축적된 이 성문법인데 이거라도 안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선서의 가장 기본이 헌법을 예, 지키겠다는 그렇죠. 거 맞죠. 아닙니까? 예. 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한 이 모습.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아버지가 예. 예? 그렇게 1972년에 헌법을 유린하고 유신헌법 만들어서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들다가 참 보기 좋게 갔는데 예. 그 서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보기 좋게, 갔어요. 갔는데 예. 좌우지간 나는 그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길 바래요. 정말로 국민들 앞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래. 왜? 이 사람이 실패하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봐야 되고 국가적인 혼란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지금 보는 모습은 전혀 성공 가능성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여튼 2014년도가 어떻게 우리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망씨 부인이 이야기할 때 똥 누는 폼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이 문제를 정리 안 하면은 앞으로 선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다 나서서 여론조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깨끗하게 민주당이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 문제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문제를 수용을 해서 이거 진상 딱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하면 난 지지할 용이 있어요. 난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네. 게 아니면 네. 아니 그 책임자 처벌하는 게 왜 어려워? 네. 대통령이 왜 그걸 못해? 대통령 아니야? 혹시 꼭두각시야? 참 근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시게 나가는 거 아이가 옷에 집행유예 기간이잖아. 제가 박근혜한테 얘기했나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했어? 나중에 문제 되면 내가 절대 망치 부인하고 저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라는 했을 때. 오빠 그렇게 빠져. 난 미친 척. 그래도 에이 그거는 그러면 미친 안 척 되지. 해야지. 우리가 의리, 신이, 흥거리 정신이 있어야지. 에?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오빠 진짜지? 그렇지. 살아도 같이 나가서 같이 살기를 못 살아. 난 도망갈 거야. 딱 보니까 그래. 이거 있잖아 옛날에 동지는 간대 없고 동지. 앞서서 나가니 동지는 간대 없고 그거야. 맞아. 에? 내가 앞서서 나갈 테니까 오빠는 도망가. 오빠라도 살아. 아니야. 내가 그래도
고마워.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더 낫잖아. 젊은 사람이 그 앞에 희생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알았어. 어? 나 꽃 사놨어. 위험하면 머리에 꼭 걸으라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려고. 이때까지 방송은 제정신한 망치 부인의 방송이 있어. 이렇게 딱 멘트 날리자까지. 예? 참 납삽하다. 근데 그런 날이 오겠나. 자꾸 장소팔 고춘자 커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우리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쌍교와 망치거든? 쌍교와 망치야. 망치 부인. 쌍교와 망치 부인이야. 우리가 옛날에 뭐 장소팔 그 돌아가신 분하고. 오빠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 아 근데 진짜 네. 방송 더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오늘 12시에 이 철도 노조 문제를 비롯해서 네. 그 뭐 민주당 초선 의원 16명이 뭐 72시간 동안에 뭐 농성을 시작한다 그래서 네. 진짜 하나 괜히 감사하고. 말로만 해놓고 뉴스만 기사 뿌리고 안 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좀 감사로. 감시하러 또 이렇게 간다고 해놨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자. 오늘 밤 12시 망치부인 또 방송합니다. 오늘 새땅 뜹니다. 참 대단하다. 이 에너지가 대단한 망치 부인입니다. 15일 놀다 왔기 때문에. 예. 에너지 축적 다 됐다 이 말이지. 유럽 순방 다 하고, 저 교황님 데려오라 카이 데려오지도 않고 말이야. 혼자 놀기만 하고 말이야. 교황님이 날 피했어. 그러면 저 프랑스의 그 세느강 그 유람선 한번 타봤어? 세느강. 세느강 유람선은 안 탔어. 네. 돈이 없었구나. 부치 돌락하지 우리가 송금해 줄 걸. 세느강 유람선 안 타고 어. 그 베니스 곤돌라 탔어.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새해 인사도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팩트 TV 시청자들과 국민들한테도 망치 부인이 우리가 27일 방송이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새해 인사 겸을 한번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치 부인부터 새해 인사를 한번 하시죠. 2013년 저한테는 참 대단한 해였습니다. 난생 처음 구치소 들어가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2월 8일에 구정 전날 나와서 지난 1년 동안을 달려오면서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고소한 상태에서 또 각종 고소 사건을 더불어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망치 부인에게 참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쩌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은 뭐 절망하고 되게 외롭고 고독했을 저한테 이 팩트 TV의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는 저한테는 하나의 동지, 친구를 얻은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외롭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새해에도 더욱더 외롭지 않은 망치 부인 되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한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힘듭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생활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고 다 힘듭니다. 아픕니까? 다 아픕니다. 근데 단지 아픔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팩트 TV 개국부터 프로를 했는데 저도 다행히 여자 진행자가 생겼습니다. 그 유명한 망치 부인, 쌍교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 만나서 영광이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때문에 많은 격려도 받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부족한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과 더불어 뚜벅뚜벅 걸어가는 쌍교와 망치 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쌍교와 망치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팩트 TV를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새해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